물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숨만 참으면 세상이 고요해지거든요. 남편을 보내고 난 뒤 69세가 된 저는 저녁마다 식탁 위에 혼자 놓인 숟가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 복순 씨가 소개해준 시니어 수영 모임은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날 71세 윤재호 씨는 제가 처음 발을 담그는 걸 먼저 알아챈 사람이었습니다. 발판이 미끄러우니 잡으세요. 하고 손을 내밀어주고 물이 너무 차갑지 않으냐고 물어보고 제가 레인 끝에서 숨을 고르면 천천히 기다려주던 그런 다정함이었어요. 비슷한 외로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가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해줘도 그 말이 하루를 버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석 달이 지나던 날 저는 끝내 한 가지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영장에선 다정했던 그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왜 당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을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다정함 하나가 제 생활을 어떤 순서로 무너뜨렸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올해 69세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년 전 봄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피던 날이었는데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커튼을 치고 그 꽃이 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나가지 않았어요. 냉장고 안에 반찬이 그대로 있었는데 먹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복순 씨와 말순 씨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이러지 말고 좀 나와. 사람 만나야 해. 그 말이 맞는다는 건 알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또 잠자리에 들었어요. 부엌 형광등을 끌 때면 문득 이 국을 누가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뿐이었는데도 습관처럼 두 그릇을 꺼내놓곤 했어요. 달력엔 병원 날짜만 표시됐습니다. 정형외과는 둘째 주 화요일, 내과는 셋째 주 목요일, 안과는 넷째 주 금요일.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제 일정이 병원밖에 없다는 게 실감났어요. 어느 날 복순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수영 모임 한번 나와봐. 우리 나이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거야. 운동도 되고 좋아.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동네 주민 체육관 1층 수영장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물 냄새가 먼저 났어요. 파란 레인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천천히 팔을 저으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만 지켜봤어요. 다들 편해 보였는데 저만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복순 씨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언니, 여기 재호 씨야. 수영 오래 하신 분이야. 언니한테 좀 알려드려. 71세 윤재호 씨는 조용히 웃으며 제 발을 봤어요. 수영 처음 하시는 거죠? 발판이 미끄러우니까 이쪽 손잡이 꼭 잡으세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제 옆에서 발판을 손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제가 첫 발을 내디딜 때 슬쩍 손을 내밀어서 균형을 잡아줬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수영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팔을 어떻게 뻗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혔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윤재호 씨는 제가 레인 끝에서 기침을 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참 부담 없었어요. 저보다 두 레인 옆에서 자기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멈추면 슬쩍 와서 팔 동작을 조금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힘이 덜 들어요. 옆 레인 어르신이 발에 쥐가 났을 때도 그분이 제일 먼저 알아채서 사다리 쪽으로 모시고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남을 챙기는 성격이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살피고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1시간쯤 수영을 하고 나서 탈의실에서 나오는데 윤재호 씨가 벤치에 앉아서 생수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 드세요. 운동하고 나면 한 번에 마셔줘야 해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목말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물을 마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쓸 수도 있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고 저는 수영장에서 웃던 사람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재호 씨가 생수를 건네주던 그 손이 자꾸 생각났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행동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들어서니 형광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반찬통만 몇 개 놓여 있었고 저녁을 혼자 먹으면 뚜껑 닫는 소리만 컸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다 보니 오늘 수영장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달력을 보니 다음 수영 모임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또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음 모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사흘 뒤 저는 다시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윤재호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 몸은 안 뻐근했어요? 처음 하시면 근육이 당길 수 있는데. 그 질문이 형식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수영을 하는데 이번엔 지난번보다 좀 나았습니다. 팔 동작이 조금 익숙해졌고 호흡을 맞추는 게 덜 힘들었어요. 윤재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늘으시는데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곧 잘하실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옆 레인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눈살을 찌푸릴 법도 했는데 윤재호 씨는 그냥 웃으며 제 팔 방향을 살짝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레인 잡기가 처음엔 어려워요. 천천히 익히면 돼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컸어요. 수영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조금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속에서 팔을 뻗고 발을 차고 숨을 내뱉는 그 반복 속에서 다른 생각을 잠시 멈출 수 있었어요. 집에 가면 다시 조용해지지만 그 한 시간만큼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복순 씨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재호 씨 괜찮은 사람 같지? 원래 저렇게 다정해. 부인 일찍 잃고 혼자 사는데 성격이 좋아. 저는 그냥 웃고 넘겼지만 그 말이 묘하게 남더라고요. 다정하다는 말을 들으니 그 다정함을 제가 붙잡고 싶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웃는 그 얼굴이 집에 돌아가면 자꾸 떠올랐어요. 모임이 끝나면 사람들이 근처 카페에 가는 날이 있었는데 저는 대부분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먼저 갈게요. 집에 할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면 윤재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봬요.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녁에 뭘 하고 있을까? 카페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웃고 있겠죠. 저처럼 혼자 집에 들어가서 형광등을 켜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어느 날 수영장에서 누군가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재호 씨, 오늘도 수영 끝나고 또 다른 모임 간대요. 바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맞아. 노래 모임도 가고 걷기 모임도 가고 우리보다 젊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수영 말고도 다른 모임을 많이 다닌다는 거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늘 어디론가 가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저녁만 되면 늘 다음 일정이 있을까? 수영이 끝나면 카페, 카페가 끝나면 노래, 노래가 끝나면 또 다른 모임. 혼자 있는 시간이 싫은 걸까? 수영 모임을 나간 지 넉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재호 씨가 수영이 끝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 싶었어요. 수영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윤재호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꺼냈어요. 정숙 씨,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가 4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다 부산에 있고 저는 그냥 여기저기 모임 다니면서 지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아서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목소리엔 뭔가 허전한 게 묻어났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텅 빈 느낌이 들어요. 아무도 없는 집이 싫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형광등만 켜놓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꺼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윤재호 씨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정숙 씨, 같이 밥 한번 먹을까요?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먹으면서 윤재호 씨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 회사 다닌 이야기, 아이들 키운 이야기, 아내랑 제주도 여행 다닌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도 저처럼 추억만 붙잡고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가끔 전화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윤재호 씨는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연락 자주 하나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이 참 배려 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윤재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라서 글을 봤어요.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재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거를 말하는 건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윤재호 씨는 손을 저으며 설명했어요. 아, 그냥 동거 아니고요.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서류 정리하고 도장 찍고 우리 나이에 이상하게 살 순 없잖아요. 너무 빨랐습니다. 아직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도장을 찍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윤재호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오래 고민해요? 저도 혼자 외롭고 정숙 씨도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되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같이 사는 게 나을까? 혼자 사는 것보다 낫긴 할까? 복순 씨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재호 씨가 같이 살자는데 어떡하지? 이게 너무 빠른 것 같아. 복순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좋은 사람 만났네.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 나이에 연애 오래 할 거야? 언니 혼자 계속 있을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계속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형광등을 켰어요. 냉장고를 열고 혼자 밥을 먹고 반찬통을 정리하는 제 모습을 거울로 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재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근데 천천히 준비하면 안 될까요? 제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윤재호 씨는 오히려 빨리 하자고 했어요. 정숙 씨, 저는 복잡한 거 싫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우리 빨리 서류 처리하고 편하게 살아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불안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다정함이 끊길까 무서웠어요. 일주일 뒤 주민센터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나섰어요. 도장,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복순 씨가 알려준 대로 다 챙겼습니다. 윤재호 씨는 먼저 와 있었고 창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 씨, 여기 앉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는 서류를 꺼내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재산 문제는 따로 합의하셨어요? 윤재호 씨가 대답했어요. 아, 저희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복잡하게 안 하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산 문제를 간단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지만 물어볼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기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밀어줬어요. 저는 펜을 받아서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정숙 씨,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윤재호 씨가 자리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도장을 눌렀습니다. 툭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려서 왠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행복하세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행복하다는 게 뭘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안도감일까? 밖으로 나오는데 햇살이 눈부셨어요. 윤재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 우리 집 가서 정리해요. 제 짐은 많지 않아요. 간단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산다는데 짐이 많지 않다니. 그날 저녁 윤재호 씨가 가방 하나를 들고 왔어요. 큰 가방이 아니라 여행용 캐리어였습니다. 옷 너덧벌, 세면도구, 약통 몇 개, 그리고 수건이 전부였어요. 저 원래 이렇게 간단해요. 많이 안 가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사면 되죠.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웃음이 왠지 가볍게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온 사람의 짐이 이게 전부라니. 사진 한 장, 책 한 권, 추억이 담긴 물건 하나 없이 옷만 들고 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정숙 씨, 배고프네요. 저녁 먹을까요? 윤재호 씨는 짐을 방에 놓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윤재호 씨는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좋네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고 잠자리에 들 때쯤이었습니다. 윤재호 씨가 물었어요. 정숙 씨 생활은 원래 혼자 다 하셨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는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네. 남편 떠나고 나서 혼자 했어요. 윤재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럼 제가 편하게 있어도 되겠네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서요. 손도 안 맞고 서툴러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다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미리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옆에서 윤재호 씨가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장을 찍던 그 순간 제가 놓친 게 뭐였을까? 복잡한 거 싫다던 그 말이 혹시 다른 의미였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저는 습관처럼 눈이 떠져서 일어났습니다. 윤재호 씨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냉장고에서 어제 만들어둔 된장찌개를 꺼내서 데웠어요. 시금치를 씻어서 무치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덜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7시쯤 윤재호 씨가 일어났어요. 아, 벌써 아침 다 됐네요. 세수를 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주고 수저를 놓아주고 반찬을 덜어줬어요. 윤재호 씨는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손맛이 좋네요. 맛있어요. 처음엔 그 말이 기뻤어요. 누군가 제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 지나면서 그 말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맛있네요. 그 말 뒤에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상을 치운다거나 하는 행동은 없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윤재호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리모컨을 들고 편하게 기대에 앉았어요. 저는 좀 쉴게요. 정숙 씨가 하시는 게 익숙하시잖아요. 저는 대답 대신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뉴스가 나오고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으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윤재호 씨를 힐끗 봤어요. 한 번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돌리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윤재호 씨 옷도 빨래통에 있어서 같이 넣었어요. 양말, 속옷, 셔츠. 처음엔 같이 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빨래가 끝났어요. 베란다에 나가서 하나씩 널었습니다. 제 옷, 윤재호 씨 옷, 수건, 이불보. 빨래줄이 금방 찼어요. 뒤돌아보니 윤재호 씨는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저 좀 피곤해서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다고 했어요. 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10시쯤 되니 윤재호 씨가 일어났어요. 정숙 씨, 저 수영 모임 갈 시간이에요. 다녀올게요.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녀오세요만 말했어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빨래가 마르는 걸 지켜봤어요. 같이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서 두부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분량인데 윤재호 씨는 없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수영 끝나고 밥 먹고 온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드세요. 저는 밖에서 먹을게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두 그릇 준비한 밥상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치우고 또 설거지를 했어요. 오후 3시쯤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반찬 재료랑 생활용품을 사야 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려는데 윤재호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저녁 늦을 것 같아요. 걷기 모임 끝나고 저녁까지 먹기로 했어요. 저는 네라고만 대답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두 사람 분량을 사야 하나, 한 사람 분량을 사야 하나 헷갈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 분량을 샀어요. 언젠가는 같이 먹겠지 싶어서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까지 오는데 손이 아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재호 씨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물건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채소를 넣고 과일을 씻어서 담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그 사이 시계를 보니 5시였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윤재호 씨가 늦는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6시, 7시가 지나도 윤재호 씨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만든 건데 혼자 먹으려니까요. 9시쯤 윤재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저 왔어요. 오늘 걷기 모임에서 재미있었어요. 웃으면서 들어오는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 드셨어요? 윤재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밖에서 먹었어요. 저는 씻고 쉴게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빨았어요. 부엌 형광등을 끄고 거실로 나왔는데 윤재호 씨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틀째도 그랬고 사흘째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윤재호 씨는 밥만 먹고 나가고 저는 혼자 집을 정리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탁 끝에 약통이 놓였어요. 윤재호 씨 약과 제 약이 같이 있었는데 둘 다 제가 챙겼습니다. 오늘 약 드셨어요? 그렇게 물으면 윤재호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깜빡했네요. 챙겨줘서 고마워요. 약통 옆엔 영수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비, 식비, 커피값, 모임에서 쓴 돈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임비라고 적힌 봉투도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말 대신 그걸 치우고 또 상을 차렸어요. 수영 모임은 여전히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윤재호 씨는 수영이 끝나면 바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정숙 씨, 저 오늘 노래 모임 가야 해요.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형광등을 켜고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윤재호 씨는 밤 10시쯤 들어와서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모임이 재미있었어요. 정숙 씨는 어땠어요? 저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자동이체 알림이 줄줄이 떴어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통신비. 여기까진 매달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순서가 달랐어요. 입금 알림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모임비, 택시비, 병원비, 카드값.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윤재호 씨가 쓴 돈이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언제 이렇게 연결됐는지 제가 동의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윤재호 씨, 이거 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호 씨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같이 사니까 하나로 쓰는 게 편하잖아요. 정숙 씨 통장이 메인이니까 거기서 다 빠지게 해놨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같이 쓴다는 게 제 돈을 그가 쓴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말 함께 관리한다는 뜻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런 건 미리 말씀해 주셔야. 윤재호 씨는 손을 저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며칠 뒤 또 알림이 왔어요. 이번엔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윤재호 씨가 모임에서 쓴 돈들이었어요. 우리 카드 쓴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물으면서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수영 모임에서 새로운 여자 회원이 왔을 때였어요. 윤재호 씨는 그분 옆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발판이 미끄러우니까 이쪽 손잡이 꼭 잡으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그 문장과 똑같았어요. 말투도 억양도 심지어 웃는 표정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분은 고맙다며 웃었고 윤재호 씨는 그분 첫발을 내딛는 것을 도와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복제였구나. 수영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 다정함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한테도 발판 잡아주셨네요. 윤재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 챙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원래 그래요. 미안함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어요.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누구한테나 그렇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리. 수영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재호 씨는 정말 친절해요. 항상 챙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맞아요. 늘 먼저 배려해 주시잖아요. 감사해요.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선 소파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밖에선 누구보다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빨래를 하는 동안 그는 밖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윤재호 씨가 외출복을 그대로 입고 들어왔습니다. 씻지도 않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로요. 현관에 서서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정숙 씨, 이번 주말은 밖에서 자도 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밖에서 자다니 어디서요? 윤재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 집이요. 모임 끝나고 늦어지면 거기서 자려고요. 괜찮죠?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가 벗어놓은 신발을 바라봤어요. 이 신발을 정리하는 게 제 일이 됐고 이 집에서 제가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집 밖에서만 다정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 아주 작게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그분 누구한테든 똑같이 그래요. 그 똑같이가 정말 다정함이었을까요? 마트에서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수영 모임에서 봤던 분이었어요. 아, 정숙 씨, 재호 씨 부인이시죠? 재호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수영 모임 때 항상 먼저 도와주세요. 레인 정리도 해주시고 어르신들 들어가고 나올 때도 챙겨주시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선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밖에선 레인을 정리한다니.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걷기 모임에서 본 분이었습니다. 정숙 씨, 재호 씨 덕분에 우리 모임이 재미있어요. 늘 분위기 띄워주시고 걷다가 힘든 사람 있으면 속도 맞춰주시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재호 씨는 당연히 집에 없었어요. 수영 모임 단체방을 열어봤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재호 씨, 오늘도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친절하시고 배려심이 많으세요. 덕분에 우리 모임이 화목해요.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두가 윤재호 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친절하고 배려 많고 늘 챙겨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집에선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밥을 차려야 했고, 제가 약을 챙겨야 했고, 제가 빨래를 해야 했어요. 오늘은 뭐 먹어요? 그 말이 부탁이 아니라 기본값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6시쯤 윤재호 씨가 들어왔어요. 노래 모임을 다녀온 뒤였습니다. 정숙 씨, 오늘 모임에서 제가 노래 불렀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저는 저녁을 차리면서 물었습니다. 밖에서 드시고 오실 줄 알았어요. 윤재호 씨는 식탁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집에서 먹으려고 일찍 왔어요. 오늘은 뭐 해주셨어요? 오늘은 뭐 해주셨어요? 그 문장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제가 밥을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됐고 그는 그걸 확인하듯 물었어요. 며칠 뒤 걷기 모임 단체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윤재호 씨가 누군가의 물병을 들어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재호 씨 역시 신사분이세요. 언제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선 제 물잔도 한 번 채워준 적 없는 사람이 밖에선 남의 물병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영 모임에서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 씨, 집에서도 재호 씨가 잘해주시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제가 뭔가 불만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러워요. 재호 씨 같은 분이랑 사시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요?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그날 탁구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말순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둘이서 걸으면서 말순 씨가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언니, 재호 씨 말인데. 저는 멈춰섰습니다. 말순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그분 누구한테든 똑같이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순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긴데 재호 씨가 예전에도 그랬대요. 모임에서 여자분들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근데 집에선 뭐 그렇다더라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괜찮아? 내가 괜한 말 한 것 같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구한테든 똑같이 그래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윤재호 씨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왔어요? 저녁 준비됐어요? 아무렇지 않게 묻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밥을 지어야 했고, 국을 끓여야 했고, 반찬을 차려야 했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든 똑같이. 그 말이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었어요.
윤재호 씨가 저한테 잘해준 게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원래 누구한테나 그렇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어요. 윤재호 씨는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청국장이네요. 맛있겠어요. 웃으면서 밥을 먹는 그 얼굴을 저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똑같이가 정말 다정함이었을까요? 그날도 수영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수영장으로 갔어요. 물 냄새가 났고 사람들이 이미 레인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재호 씨는 한쪽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여자 회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본 분이었죠. 저는 수영 준비를 하면서 그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윤재호 씨가 그분 옆으로 가더니 뭔가를 말했어요. 발판이 미끄러우니까 이쪽 손잡이 꼭 잡으세요. 처음엔 다들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 목소리가 수영장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어요. 그 문장, 말투, 억양, 웃는 표정까지. 제가 처음 들었던 그 문장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같은 톤으로, 같은 웃음으로. 그분은 고맙다며 웃었고 윤재호 씨는 정성스럽게 그분 첫발을 도왔어요.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길과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미끄러워요. 물 온도 괜찮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게 복제였구나. 저한테만 해준 말이 아니었어요. 저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었고, 연습된 친절이었고,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수영을 쳤는데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맞지 않았고, 물을 자꾸 먹었어요. 정숙 씨 괜찮으세요? 복순 씨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재호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수영 어땠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한테도 발판 잡아주셨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재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이라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랑 똑같던데요? 윤재호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그게 왜요? 사람 챙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정숙 씨도 처음엔 제가 그렇게 해줬잖아요. 새로 오신 분도 똑같이 해주는 거죠. 제가 원래 그래요. 제가 원래 그래요.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어요.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누구한테나 그렇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윤재호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숙 씨, 왜 그래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라는 단어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 챙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친절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국을 끓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윤재호 씨를 불렀어요. 밥 드세요. 윤재호 씨는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금치 무침이네요. 웃으면서 밥을 먹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에 묻혀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는데 윤재호 씨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윤재호 씨가 자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윤재호 씨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도 맛있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윤재호 씨는 여전히 모임을 다녔고 저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재호 씨는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정숙 씨, 왜 안 먹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윤재호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먹었어요. 저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싸우기보다 숨부터 삼켰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울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리. 이 생활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윤재호 씨가 외출복을 그대로 입고 들어왔습니다. 씻지도 않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로요. 가방을 현관에 던져놓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숙 씨, 이번 주말은 밖에서 자도 되지? 그냥 알리는 투였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였습니다. 밖에서 자다니 어디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 집이요. 모임 끝나고 늦어지면 거기서 자려고요. 괜찮죠?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을 가방에 넣고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 사람은 이 집을 정말 집으로 생각하는 걸까? 쉬는 곳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걸까? 윤재호 씨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주말에 봐요. 정숙 씨도 편하게 쉬세요. 웃으면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현관에 신발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해야 할 신발들이었어요. 저는 그 신발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숨이 가라앉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이 얼굴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재혼할 때 받았던 서류가 있었어요. 도장 소리가 나던 그 서류. 저는 그걸 꺼내서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야 한다. 그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재호 씨는 일요일 밤에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그렇게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윤재호 씨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역시 집밥이 맛있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윤재호 씨가 나간 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혼 서류, 통장 사본, 자동이체 내역서. 제가 모아둔 종이들이었어요. 하나씩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보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윤재호 씨 모임비, 병원비, 카드값, 통신비 모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서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항목이 자동이체로 묶여 있는지, 어떤 카드가 연결돼 있는지, 어떤 명의가 제 이름으로 돼 있는지 하나씩 적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어요. 결제 알림이 매일 왔었는데 저는 그걸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커피값, 식비, 택시비, 하루에도 몇 건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메모가 한 장을 넘어갔어요. 생각보다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저는 공책을 덮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재혼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언제 오시겠어요? 다음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리하시려면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았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증명서, 통장 사본. 집에 돌아와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법률 상담도 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어요. 좋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재산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통장부터 정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끊었어요. 하나, 둘, 셋. 모든 항목을 해지했습니다. 혹시 다시 신청하시면 안 되냐고요? 직원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완전히 끊어주세요. 카드도 정리했습니다. 윤재호 씨가 쓰던 카드를 해지하고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새 카드를 발급받고 결제 수단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집이 제 명이라서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숫자를 누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윤재호 씨는 여전히 모임을 다녔고 저는 조용히 정리를 했어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하나씩 끊어나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윤재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통화 좀 할 수 있어요? 윤재호 씨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뭐 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리하면 좋겠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리요? 무슨 정리요? 윤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같이 사는 거 정리하려고요. 윤재호 씨는 웃었습니다. 정숙 씨, 왜 갑자기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다정함에 속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제가 준비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주민센터 앞에서 만났습니다. 윤재호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숙 씨,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비한 종이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자동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이거 보세요. 석 달 동안 제 통장에서 이만큼 나갔어요. 윤재호 씨는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같이 사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쓰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만 쓴 거였어요. 윤재호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다 제가 했어요. 밥, 빨래, 청소, 약 챙기기. 모든 걸 제가 했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밖에서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집에선 아니었어요. 윤재호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좋게 정리하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목소리가 누굴 위한 말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조용히 끝내서 자기 평판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좋게 정리하는 건 이미 끝났어요. 저는 서류를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윤재호 씨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을 받고 주민센터에 제출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툭 하고 소리가 났어요. 재혼할 때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윤재호 씨는 제 뒤를 따라오면서 말했습니다. 정숙 씨, 그래도 우리 잘 지내자. 나쁘게 끝내지 말자. 저는 멈춰서 돌아봤어요.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당신이 제게 했던 문장만큼 짧게 한 문장만 남길게요. 윤재호 씨는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생활을 제 이름으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윤재호 씨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가방 속 서류를 만지면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새로 바꾼 번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윤재호 씨 짐은 이미 다 치웠습니다. 옷, 세면도구, 약통 모두 정리해서 따로 빼놨어요. 거실에 서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제 집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생활로, 제 시간으로 돌아온 공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 혼자 먹을 분량이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석 달 전 제가 느꼈던 그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선택한 혼자였고 되찾은 시간이었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복순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전화가 왔어요. 복순 씨였습니다. 언니 힘들었지? 내가 몰랐어. 미안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정리했어. 잘했어. 언니 용기 있어. 복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밤이 왔습니다. 형광등을 켰는데 예전처럼 밝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서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밥을 제가 먹고 싶을 때 제 속도로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석 달이 제게 가르쳐 준 것들. 다정함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 친절이 진심은 아니라는 것. 같이 산다는 게 함께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생활을 지키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것 같았어요. 수영장 물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알아요. 물 밖에서도 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제 생활을 지키는 목소리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정함 하나에 기대어 계속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제 이름으로 다시 돌려놓으셨을까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영 모임에 다시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윤재호 씨도 거기 나오고 사람들도 다 알 텐데 괜히 불편한 시선이 느껴질 것 같았어요. 복순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 수영 나올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모르겠어. 가도 되려나? 복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왜 빠져? 먼저 나와. 거기 언니 자리야.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먼저 나간 곳이었고 제가 먼저 선물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제 자리를 내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 다음 모임날 저는 수영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체육관 계단을 내려가는데 전보다 발이 무거웠어요. 수영장 문을 열었을 때 물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레인에서 오가고 있었어요. 윤재호 씨는 맞은편 레인에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레인으로 들어갔어요. 물에 발을 담그는데 차가웠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팔을 뻗고 발을 차고 호흡을 맞추는데 처음엔 리듬이 안 잡혔어요. 자꾸 옆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레인 끝까지 왕복을 한번 하고 나서 뭔가 달라졌어요. 물이 귀를 막아줬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옆 레인도 사람들 목소리도 제 머릿속 생각들도 오로지 팔이 물을 가르는 느낌하고 숨을 내뱉는 타이밍만 있었습니다. 1시간을 쳤어요.
나오는데 몸이 가벼웠습니다. 복순 씨가 다가왔어요. 언니 잘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2번 수영을 나갔습니다. 윤재호 씨도 여전히 나왔지만 우리는 그냥 같은 모임의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인사는 했지만 대화는 없었고 그게 서로에게 편한 거리인 것 같았습니다. 모임 사람들도 처음엔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눈치를 보는 분도 계셨고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그 말이 처음엔 억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가 됐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따라갔어요. 예전엔 집에 할 일이 있다며 먼저 빠져나왔는데 그날은 그냥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했고, 누군가는 손주가 태어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들을 들으면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것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약을 챙겨줘야 한다거나 밥을 차려줘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요. 그냥 앉아서 내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전에는 이 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집에 들어가면 혼자라는 게 실감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에 가면 제가 먹고 싶은 걸 제가 차리고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무겁지 않았어요. 정리하고 3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딸이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분이랑은 정말 끝난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끝났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겠지만요.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봤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요? 나쁜 사람이었던 걸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건 알아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활을 함께 꾸려나갈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다정하고 친절해도 집안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파트너가 아니라 손님이에요. 아니, 손님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은 적어도 방문 중엔 예의를 지키거든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천천히 봐. 급하게 하지 마. 저는 웃었어요. 그래, 이제 알았어. 정리하고 넉 달이 됐을 때 저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또 누군가가 없는 옆자리를 느끼며 뒤척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몇 개 켜져 있었어요. 어딘가에도 저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을까요? 외로움이었어요. 혼자라는 것. 저녁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것. 식탁에 혼자 앉는다는 것.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제 생활이 하나씩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정말 맞는 두려움이었을까요?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은 다 다르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윤재호 씨가 옆에 있을 때 저는 더 외로웠어요.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혼자 국을 끓이고 혼자 울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말 못하는 외로움, 들키면 안 되는 외로움. 그게 진짜 외로움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혼자이지만 숨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에 냉장고를 열 때 아무도 없어서 서글픈 게 아니라 내가 뭐 먹을지 내가 고를 수 있어서 편해요.
5달째 되던 날 수영장에서 새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얼마 전에 혼자가 된 분이었어요. 70세라고 하셨는데 수영을 처음 해보신다며 레인 입구에서 망설이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 옆으로 갔습니다. 발판이 미끄러우니까 이쪽 손잡이 꼭 잡으세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무서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물에 들어가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처음 발이 물에 닿는 순간 그분이 잠깐 긴장하셨는데 손잡이를 꼭 쥐고 천천히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짜 다정함이구나.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내가 도와주고 나서 그걸 갚으라고 기다리지 않는 것. 그 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똑같이 그러는 것. 윤재호 씨의 다정함은 무대 위에 있는 다정함이었어요. 조명이 켜져 있는 동안만 작동하는 친절이었습니다. 무대 뒤로 들어오면 그 친절은 사라졌어요. 진짜 다정함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똑같아야 한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새로운 분, 이름이 명옥 씨였어요. 모임이 끝나고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명옥 씨가 말했어요. 정숙 씨는 오래 다니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 됐죠. 명옥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혼자 오시나요? 저는 잠깐 대답을 고민했습니다. 네, 혼자요. 명옥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혼자예요. 남편이 작년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한참 커피를 마시다가 명옥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 씨, 혼자 사는 거 힘드시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밥 먹을 때 아직 2그릇 꺼내려다 멈추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명옥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외로운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외로움이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들 때가 문제예요. 명옥 씨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그 외로움 때문에 너무 빠르게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좀 했어요. 명옥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한참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혼자 사는 이야기. 커피가 식도록 앉아 있었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채워지는 거구나. 같이 살아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채워지는 거구나. 빈자리가 있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이런 시간들로 채울 수 있다는 거구나. 6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은 부산에 살았는데 먼 길을 올라온다고 하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엄마 혼자 있는데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보고 싶어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윤재호 씨와 살 때 아들은 전화를 자주 못했어요. 재혼했으니 엄마가 알아서 잘 사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가 되고 나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왔어요. 손녀도 같이 왔습니다. 5살짜리 손녀가 현관에서 할머니 하고 달려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요. 아들이 장을 봐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갈치랑 두부랑 오이랑.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했고 아들은 옆에 서서 이것저것 도와줬습니다. 손녀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 보여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전에는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저는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전에가 재혼했을 때라는 걸 알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이 뭘 뜻하는지.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힘들었던 거 알아요.
말 안 해도요. 근데 잘하셨어요. 정말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손녀가 옆에서 할머니 이거 맛있다고 하면서 제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만든 밥이었고, 제 식탁이었고, 제가 초대한 사람들과 먹는 밥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수영 이외에도 뭔가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미뤄놨던 것들이요. 수채화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번 배워볼까 했는데 그때는 바쁘다. 나중에 하자 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수채화 강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화요일 오전이었는데 수영 없는 날이었습니다. 등록을 했어요. 처음 강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미 몇 명 와 있었어요. 저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기초부터 알려줬어요. 물의 양, 붓의 압력, 색을 섞는 방법. 저는 처음에 전혀 감이 안 잡혔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고 종이 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재미있었어요. 틀려도 되는 느낌이요. 수채화는 물이 번지는 거라서 조금 삐뚤어지거나 색이 어긋나도 그게 또 나름의 모양이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좀 그런 것 같다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안 가도 그게 또 다른 모양이 되는 거요. 7달쯤 지났을 때 복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재호 씨 요즘 모임에 잘 안 나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그래요? 복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모임도 좀 뜸해졌다더라고. 저는 그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궁금했을 텐데 이제는 그 사람의 일정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가 말했어요. 언니 어때? 찜찜하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복순 씨가 웃었어요. 언니 많이 달라졌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죠. 달라졌죠. 달라진 게 맞아요. 저는 예전엔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서둘렀습니다. 외로움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외로움이 있어도 그게 반드시 지금 당장 채워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외로움이 잘못된 선택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제가 지키면 된다는 걸요. 8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베란다에 나갔어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더라고요. 하늘을 보니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별을 보면 항상 남편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둘이 베란다에 나와서 별 보며 이야기했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시시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 어디서 뭘 먹었다. 내일은 뭘 할까? 손녀가 저런 걸 하던데.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 시시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요.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좀 헤맸는데 이제 자리 잡았어요. 베란다 난간을 잡고 서 있는데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춥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 2번 수영을 하고 매주 1번 수채화를 배웁니다. 복순 씨, 말순 씨,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명옥 씨랑 한 달에 한두 번 밥을 먹어요. 아들은 2달에 한 번쯤 올라오고 딸은 자주 전화를 합니다. 달력을 보면 예전처럼 병원 날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영, 수채화, 복순 씨 밥 약속, 명옥 씨 커피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사이에 다른 색 동그라미들이 생겼어요. 혼자라는 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저녁에 뚜껑 닫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날도 있고, 문득 누군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그런 날엔 딸한테 전화하거나 복순 씨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완전히 괜찮은 척하지는 않을 거예요.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외로움과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롭고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다정함에 기대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다정함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조명이 꺼졌을 때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의 다정함 말고요. 둘만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집안에서 문이 닫혔을 때, 그때도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요. 그리고 혼자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혼자가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나쁜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수영장에서 배운 게 있어요. 물속에서 힘을 빼야 뜬다는 거요. 팔에 힘을 잔뜩 주고 버티려 하면 오히려 가라앉아요.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그때 비로소 몸이 떠오릅니다. 외로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외로움에 맞서서 어떻게든 채우려 안다라면 오히려 더 가라앉아요. 그냥 그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제 속도로 헤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잘 수영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물 위에 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수영장 물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오면 들려요. 제 발이 바닥을 딛는 소리, 숨을 내쉬는 소리, 그리고 제 목소리. 저는 제 생활을 제 이름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안에서 제 목소리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